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생존과 번식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등 내면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꾸준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행복 연구의 대가입니다. 서은국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서은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행복에 대해서 한 6, 70분 정도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거리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제가 지지난 주인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프론가는 무슨 TV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녹화를 갔었었는데 유재석 씨가 저를 보자마자 아주 빵 터졌어요. 그 이유는 행복을 강의하러 온 사람이 진짜 행복하지 않게 생겼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미 꽤 행복해요. 생각보다 저는. 오늘 저는 행복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되게 친숙한 것 같지만 이 행복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되게 누구에게나 중요한 주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좀 더 과학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좀 시각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자, 요새 제가 강의를 할 때 버릇처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도 한번 여쭤보겠는데 답을 이미 알아요.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 우리 많이 본 그림이죠. 이 라파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프레스코 벽에다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오른쪽을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서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쥐고 있죠. 이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다. 그게 대표적인 저서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질문. 혹시 선생님 중에서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진장 두꺼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완독하신 분 계세요? 제가 이미 답 안다 그랬죠? 없죠? 전 이제껏 살면서 저 책을 완독한 휴먼 빙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심지어 철학과 교수님들도 저도 읽어보려고 하다가 버렸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아이러니냐면 저 책을 읽은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 그러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런 그림은 그 그림의 생각의 출처는 저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위대한 철학자였지만 한 사람의 견해를 마치 이게 바로 행복이다라고 굳건하게 믿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큰 그림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행복은 내 인생의 목적이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돈도 벌고 등등을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내 인생이 마라톤이면 이 마라톤의 피니시 라인에 행복을 탁 꽂아놓고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하면 언젠가 내 인생은 여기에 점점 다가설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자,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견해였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을 가지고 행복을 그리면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상당한 방해가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행복은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2000년 동안 되게 견고하게 우리에게 전해진 일종의 성공적인 인문학 스토리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약간 좀 지루하지 않은 행복에 대한 약간 다큐 같은 얘기를 좀 해볼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2000년 동안 철학자들이 토론해왔던 주제였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심리학에서 어떤 연구 주제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이유도 어쩌면 저분 덕분인데 저분은 누구냐면 에드 디너라고 하는 심리학자신데 약 한 35년 전에 심리학에서 처음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라는 것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갑자기 모든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 왜 어떤 포인트를 지적하셨느냐? 심리학은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했어요. 인간의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거 왜 생길까? 그렇게 부정적인 것에 치중했던 이유는 심리학자들도 많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약간 행복과 불행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행복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불안이나 스트레스나 걱정이나 이런 불행한 것들을 없애면 자동적으로 행복은 뒤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행이 없는 것의 연장선이다.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1980년대 이런 데 초반에 보면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쉬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여름에는 우리가 에어컨을 틀면 시원해지죠. 그런데 겨울에는 이제 추워. 방을 따뜻하게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에어컨을 끄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죠. 난로를 피워야 되죠. 에어컨이 온도와 관련이 있지만 따뜻하게 해주는 것과 우리를 식혀주는 것은 다른 기계가 있듯이 우리의 정서 시스템도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차 이 행복이라고 하는 토픽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제 소개를 30초만 드리면 저는 어쩌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선생님께서 행복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 유학을 갔어요. 가가지고 어찌 보면 행복 연구의 어떤 원조집 같은 데서 원조집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초창기부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귀한 기회가 있었어요. 왜 행복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초기에 던졌으며 거기에 대해서 나온 큰 결론들은 무엇인지 등등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행복이 이제 많은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행복에 대한 많은 책들, 강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학계에서 알고 있는 견고한 결론과 많은 일반인들에게 전해지는 내용들이 어떤가를 냉정하게 보면 그 갭이 상당히 커요. 그랬을 때 약간 간접적으로 좀 과하게 얘기하면 희생자가 되는 것은 많은 일반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바로잡겠다 이런 게 아니라 큰 굵직한 큰 이런 포인트 정도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약간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막연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해서 행복은 인생의 어떤 물건이나 사건에 마치 금가루처럼 어떤 것들에는 행복가루가 많이 묻어 있고 어떤 것들은 별로 안 묻어 있어.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행복가루가 많이 묻어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갖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신발에는 얼마 안 묻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 명품 신발에는 엄청 많이 묻어 있어. 그걸 사야 되고 강남 아파트는 엄청 많이 묻어 있어서 그것도 사야 되고 회사에서 높은 지위 무진장 묻어 있어서 행복가루가 저렇게 철철 넘치는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야. 우리는 막연히 약간 이런 은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행복의 본질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저 세상 바깥에 묻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0% 나의 뇌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쇼예요. 무슨 소리일까 싶죠? 쇼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 사과는 왜 빨갛죠?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엄마 사과는 왜 빨개? 그러면은 제가 예상되는 대답은 야 교수라는 게 그것도 모르냐? 사과는 원래 빨개, 바나나는 노랗고 그 설명에는 빨간색은 사과가 갖고 있는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나나는 노란색을. 자 그게 맞다면 저 사과를 본 모든 사람 눈에는 저 사과가 어때요? 빨갛게 보여야 되겠죠. 그러나 생명인 분들은 저 사과가 한 번도 빨갛게 보인 적이 없어요. 왜냐? 빨간색은 저 안에 있지 않거든요. 어디 있어요? 빛이 반사돼서 빛의 파장이 우리의 시각세포들을 막 흥분시켜가지고 이 뇌가 만들어낸 일종의 쇼예요. 놀랍죠? 사실 이 방도 많은 색이 있지만 색은 없어요. 우리 뇌가 입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행복도 똑같다는 거죠. 행복은 저 세상 뭐 좋은 신발에 명품 가방에 묻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뇌가 만들어내는 쇼예요. 쇼라고 뭐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행복의 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뇌가 언제 왜 무슨 목적으로 이런 느낌을 만드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거지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약간 무책임한 어떤 방법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고, 그런 자기계발서는 600권을 읽어도 장기적으로 행복해질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 없도록 뇌가 설계돼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수수께끼 같은 미스테리 같은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비유를 다시 한번 든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다,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이 소리를 만드는 악기는 우리의 뇌예요. 그래서 이 뇌가 왜 언제 이런 소리를 만드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뇌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뇌의 소유자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선생님과 저는 호모사피엔스이지만 우리는 아주 기이한 호모사피엔스이다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기이함을 넘어서 아주 이런 호모사피엔스가 없었어요. 뭐가 그렇게 특이하냐? 학자들은 지구의 인류가 약 600만 년 정도 살았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와 같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문명 생활을 했던 호모사피엔스는 없었어요. 병원에서 태어나서 카톡 보내고 운전하고 이렇게 강의 듣고 이런 호모사피엔스는 없었죠. 그럼 우리는 문명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을까? 그 600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1년으로 그걸 압축을 하면, 제가 본 책에서는 대충 계산을 해보면 1년 동안의 인간의 삶 중에서 우리가 문명 생활을 한 것은 채 2시간이 안 된대요. 정말 짧은 시간이죠. 12월 31일, 그것도 저녁 10시 7분 정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관심사는 뭘까요? 수능? No. 집값? No. 뭐죠? 아주 단순하죠. 1. 죽지 않기. 생존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모든 생명체에게. 그거는 유전자를 성공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의식하진 않지만, 어떤 동물도 내가 가족 계획을 세워서 애를 낳고 이런 잠자리들 이런 애들이 그런 거 안 세우죠.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생명체의 큰 두 개의 과제는 죽지 않고 그다음에 유전자를 성공적으로 남기는 것인데, 인간의 경우 이 재생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게 복잡해요. 이게 단지 어떤 남녀 간의 하룻밤의 경험을 넘어서 나의 유전자를 가진 애가 성장을 해서 다시 유전자를 물려줄 때까지 애프터 케어를 해야 돼. 양육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이 많은 것들이 결국 인간은 이 문제를 다른 생명체보다 훨씬 복잡하게 해결을 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특화된 것인데,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 아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라면 이 소리를 내는 악기는 우리의 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저 뇌는 무엇에 전문화 특화되어 있느냐? 생존과 재생산을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쉽지만 이 뇌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일말의 관심이 없어요. 네가 지긋지긋하게 불행하더라도 그렇게 살면 네가 생존하고 재생산에 성공일 거야. 그러면 오케이. 100번이면 100번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행복한 것, 이거는 쉽지 않고, 늘 행복한 건 사실 병이에요. 행복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등등을 해야 되는데, 이 뇌는 큰 포인트 1, 우리를 행복해지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언해피한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고 좌절하는 날이 있고 아주 퍽이나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행복을 강의하기도 하고 공부를 했지만 너무 요새 행복에 대한 과열이 있어가지고 막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다, 이런 것은 아주 생각이 짧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간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동물들과 비교를
한다면 아주 높은 지능이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분들이 살았던 히랍 시대 때부터 인간의 그 높은 지적 능력을 되게 뭐랄까요? 자랑스러워함을 넘어서 약간 되게 잡벗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성 때문에 우리는 다른 여타 생명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라고 자꾸 가르쳤어요. 그게 듣기 좋을지 몰라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빵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우리도 생명체거든요. 우리가 무슨 광물인가요? 생명체야. 생명체에 적용되는 모든 원칙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 문제를 높은 지능 덕분에 복잡하게 장기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하면서 해결을 할 뿐이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지능을 가진 우리는 이 지능 덕분에 아주 기발한 연장을 개발했어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몸이 있고 또 인간은 뭐 마음이 있다 뭐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집을 또 열어보면 두 개의 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왼쪽에 이런 생각, 이성적인 면이죠.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옛날부터. 이게 돼지랑 인간을 구분짓는 게 이런 거야. 고뇌하고 사색을 하고. 그런데 마음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런 게 있어요. 정서적 경험, 아파, 슬퍼, 뭐 추워. 이거는 생각이 아니라 체험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랫동안 이쪽 방을 되게 중시했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도 100년 넘게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을 항상 이쪽 방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많은 지침서들이 하는 얘기는 이 방에서 승부를 내라. 너의 생각을 바꿔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저도 이게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복감은 생각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바늘에 찔렸을 때 어우 아파. 내가 레몬을 입에 넣었을 때 어우 셔. 이건 생각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쪽 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아무리 읽어도 크게 행복에 큰 변화가 있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방을 열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요새 제가 시간관계에서 넘어갑니다만은 심리학에서 계속 수없이 오늘도 아마 수십 편의 논문이 출판이 됐을 텐데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논문의 내용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 방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했다. 속았다. 사실은 많은 일들은 이 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방이 나중에 지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딱 얹으면서 지가 무슨 큰일을 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속아 넘어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더 이해가 쉬울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기혼자이신 것 같은데 큰 소리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사모님이나 남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왜 좋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아세요? 잘생겨서 오케이. 이렇게 손을 다 안 드시지만 제가 짓궂게 30분 동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한 30분 설명을 하실 거예요. 이래저래서 좋았다. 자, 그럼 그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설명이 진짜 이유일까요? 맞는 설명일까요? 제가 베팅을 하건데 99% 거짓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당사자도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자꾸 압박을 받으면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가령 선을 보러 갔는데 상대방이 좋았어. 왜 좋았느냐? 자기도 잘 모르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지만 상대방의 머리카락 냄새가 좋아서 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엄마가 물어봐. 너 그 사람 왜 좋니? 머리카락 냄새가 좋아요. 변태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듯한 스토리를 생각해. 아, 그 사람 봤더니 되게 성실하고 야망도 있고 비전도 있고 괜찮더라. 그래서 그 스토리가 자기도 믿게 되고 엄마도 믿게 되고 친구들도 믿어요. 그게 진짜 이유였냐? 아니에요. 요지가 뭐죠? 많은 일들이 우리 의식 밖에서 돌아가요. 저쪽 방에서.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는
방에서 모든 것이 승부가 난다라는 착각을 했는데 당연히 행복은 저쪽 방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뭘까요? 자, 행복에 대해서 우선 겁먹지 말아야 돼요. 거창해 보이잖아요, 행복.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행복이 존재하나요? 혹시 어젯밤에 행복 만나신 분 골목에서 그 키는 얼마나 돼요? 사실은 물리적 실체도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도 얘기를 하면 뭐 진짜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친구랑 행복에 대해서 소주 마시면서 밤새 얘기를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공유할 수 있는 something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뭐냐? 그게 핵심이에요. 행복은 별게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좋은 경험이에요. 이것의 합이 행복인데 이거를 아주 좀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또 한국 사회 같이 타인의 어떤 이목이나 평가가 늘 우선시되는 사회에서는 이 핵심을 놓치고 타인이 생각하는 뭔가 그럴듯한 삶의 어떤 그림을 만드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완전히 위너가 없는 행복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본질적으로 즐거움이에요. 행복이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면 행복 대화를 시작하면 사람마다 행복이 뭐냐 물어봤을 때 대답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표면을 보면서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행복이 뭐냐 너 그러면 갈비탕이요. 맞아. 그런데 그럼 갈비탕이 행복인가요? 아니죠. 갈비탕을 3그릇 먹은 사람에게 갈비탕이 행복이에요? 음식 고문이에요. 외로운 싱글에게 결혼은 행복일지 몰라도 정략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결혼이 행복인가요? 아니에요. 자, 어떨 때는 이게 행복이 되고 어떨 때는 행복이 아니죠. 공통적인 조건은 뭐죠? 그것이 결혼이든 갈비탕이든 나에게 즐거움을 유발했을 땐 행복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땐 관련이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행복 얘기를 하면서 헷갈려하는 부분은 행복의 본질인 이 즐거움과 그 즐거움을 유발하는 일종의 스위치, 배고플 때 갈비탕 같은 거를 혼돈을 해서 지금 생각을 해요. 잘라내고 그거는 그거고 행복의 본질은 즐거움인데, 자, 인간의 경우 우리는 일종의 혜택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말이 좀 가벼워요. 근데 이게 지금 결코 지금 가벼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경우 우리 높은 지능 덕분에 이 좋다라는 즐거움, 영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플레저, 인조이먼트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스펙트럼이 정말로 넓어요. 아주 말초적인 것, 우리 배고플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이때도 즐거움이 있죠. 어른 손을 녹일 때 그것도 즐거워요. 그것도 즐거운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쪽 끝에 가면 아주 추상적인 영역에서 인간만이 느끼는 수많은 고차원적인 즐거움들이 있어요. 바하의 음악을 들을 때 와 좋다. 나비는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지만 우리는 가질 수 있고, 내가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뭔가 일이 잘 된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뿌듯함? 이것도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신체적인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요지는 어디든 간에 행복은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어요. 행복은 이 모든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의 합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뭐냐? 이것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자주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100번을 얘기하느냐?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우리 늘 접하는 뉴스지만 한국은 잘 사는데 행복감은 꽤 나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바로 이거를 꼽고 싶어요. 뭐냐면 행복의 본질은, 아주 중요한 부분은 나에게 주관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와 같이 어떤 유교적이고 수직적인 이런 사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느냐, 부모님으로부터, 주변에서 야,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네가 얼마나 즐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철없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네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야. 자, 거기에 계속 세뇌를 당하면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재미있고 즐거운 일 선택과 별로 재미는 없지만 이걸 내가 가지면 와우, 다른 사람들이 와우 하겠다, 있어 보이겠다 하는 선택들을 계속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 수집을 많이 하면 한 50이 되면 명함이 그럴듯해져. 그래가지고 딱 난 이런 사람이 됐어.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뭐예요? 이런 사람이 됐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는 않을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행복은 이 명함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즐거움의 빈도예요. 그걸 많이 느끼면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자꾸 이 두 단어를 거의 동일시하기 때문에 약간 양분된 길을 가면서도 이 차이를 못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몫이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공도 좋고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살수록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좀 즐겁고 행복한 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이 심각하게 진정성 있게 이런 결론을 갖게 되면 그때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가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즐거움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내가 행복 도인이 돼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를 보면서 행복해지겠어. 그래서 마이크를 보면서 한 10분부터 행복해져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이건 뭔가 나사가 지금 풀린 사람이죠. 우리 뇌는 그렇게 설계가 안 됐고 그렇게 설계된 뇌가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생존하지 못했어요. 이 즐거움은 우리의 의지로 바꾸고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상황에 갔을 때 얘가 내가 명령을 하지 않아도 켜져요. 그럼 이게 왜 언제 켜지는지, 왜 그런 상황에서 켜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2차 방정식처럼 좀 풀어갈 필요가 있을 텐데, 행복감의 본질은 좀 만화 같은 얘기지만 간단하게 할수록 이해하기 쉬워요. 나의 머리에서 좋다라는 느낌이 켜지는 거예요. 자주. 근데 이거는 이 좋다라는 느낌, 이 갖고 있는 특성을 몇 개만 우리가 생각해도 행복에 대해서 내리는 많은 오류 같은 것들을 상당히 좀 줄일 수가 있어요. 1.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잊어먹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이 전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켜지죠. 친구가 선물을 주면 켜지고 뭐 남자들은 차 사면 켜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이 전구는 오래 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인생이 한 방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어릴 때 야 고생해도 인생은 한 방이야. 고시 합격하면 쫙 펴. 무슨 다래미도 아니고요. 어떻게 펴져요 인생이? 합격한 날 3일 해피한 거예요. 여기 수험생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학에 가도 영원히 해피해지지는 않아요. 합격한 날 3일 정도 해피합니다. 근데 이거를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과도하게 희생을 하면서 그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면 이 모든 것이 보상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이게 또 한국인이 행복하기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반드시 꺼져요.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이거는 독일의 성인 약 2만 4천 명의 삶을 10년간 추적한 데이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앞서가지고 이 금방 꺼진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초기 행복 연구 시작할 때 여기 한 300분이 앉아 계시면 행복의 개인차가 있어요. 행복을 측정을 하면 약간씩 평균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1등부터 300등의 차이는 뭘까? 그랬을 때 학계에서도 야 이거 너무 싱겁지 않을까 대답이? 야 뻔하지. 1등은 뭐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지위도 높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런데 수천만 명의 데이터를 봐도 그런 게 지금 아니에요. 등수가. 이해가 좀 안 되죠? 그 큰 설명이 뭐냐면 큰 집에 사는 게 좋긴 좋은데 그 큰 집에 사는 즐거움은 이미 이틀 뒤에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내는 차이가 아닌데 이 적응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연구에서는 독일의 많은 성인들을 큰 인생 사건들 다는 못 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사별, 이혼, 실직, 결혼 이런 사건들을 경험을 하면 이게 사람들의 행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더 중요한 퀘스천은 이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여파가 가느냐. 밑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0이 이 사건을 경험한 당해 1년 전 뭐 이런 얘기고 1년 뒤, 2년 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쉬운 위에 요 결혼 하나 볼까요? 결혼? 질문해 볼까요? 선생님 중에서 나는 결혼을 해서 나의 행복감이 결혼 전 대비 훨씬 높아졌고 그 높아진 행복감은 오늘까지도 유지된다. 이런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청주에는? 계시다면 대단히 축하받으실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이 보시면 보편적으로 어떠냐? 결혼하기 한 1년 전에 행복을 조금 올려요. 이때가 제일 좋을 때잖아요. 뭐 사진 찍으러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올라갑니까? 깻잎 2장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영원히 해피해지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때요? 예식장을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적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뇌는 우리를 해피하게 만들어주는데 관심이 없다 그랬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느낀 다음에 원점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도 경험을 하고 원점으로 돌려놔야지 되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건 큰 사건들이지만 일상의 일들 이런 것들은 며칠이면 없어져요. 그래서 뭔가 한 방을 걸고 이게 내 인생 행복을 쫙 바꿀 것이다. 사실 굉장히 미련한 생각이에요. 그것보다는 계속 소멸돼. 그럼 무엇이 좋은 작전이겠어요? 아까 저를 소개할 때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행복은 그래서 강도가 아니라 빈도, 자주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사실 제 교수님이 쓴 논문 제목이에요. 근데 빈도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 이런 적응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아까 행복이 1등부터 300등인 분의 차이는 1등인 분은 생활의 모든 조건들이 좋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맨날 좋은 일만 일어나고 약간 그런 것이 지금 아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개인차가 커요. 같은 데이터를 다시 분석을 해보면 이게 결혼을 다시 가볼까요? 결혼 전, 그다음 결혼 후예요. 그러면 아까 이게 보편적인 패턴이 이랬죠. 조금 올라갔다 원점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결혼을 해서 행복이 꽤 올라가고 꺾여 내려오지만 이 지점은 어때요? 이거보다 지금 높죠. 이런 분들은 결혼 강추예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결혼하세요. 자, 그런데 하시기 전에 잠깐만 이 밑에를 보시면 이런 패턴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분이에요? 놀랍게도 결혼 날짜가 잡힌 날부터 행복감이 떨어져요. 결혼을 하고 지금 더 떨어지죠. 왜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전체 인구에서 이런 꾸준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3명 중에 한 사람이 이래요. 이 강당을 나누면 이 정도 계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사별을 볼까요? 더 놀랍죠? 배우자 사별. 이건 뭐냐면 배우자랑 병원에 갔는데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는 날이에요. 뉴스를 접한 날. 이날부터 이런 인고 부부들은 행복감이 추락을 해요. 그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회복을 하는데 이런 분들 보이세요? 이런 분들은 같이 병원 간 날부터 웃음을 감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간 더 올라가는데 이런 분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정교육의 문제인가요? 왜 저래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전체 인구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런 패턴을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막연하게 행복을 생각하면 결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 같고 뭔가 배우자를 잃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개인차,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게 보편적이진 않다라는 것인데, 이런 개인차, 적응 등의 문제 플러스 여러 문제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아까 1등부터 300등의 행복의 등수를 이런 정보를 가지고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때 뭘 추구해요? 이런 거. 좋은 일을 만들고 등등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데, 이 1등부터 300등의 등수는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이고 견고해요. 제가 10년 있다가 총재에 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10년 뒤에 우리가 다시 만났어요. 행복을 다시 측정해요. 그러면 오늘의 등수가 크게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많은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내용이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행복의 개인차와 관련된 변인들은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수백, 수천 개의 변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등등. 근데 우리가 그 수백 개의 변인 중에서 뭐 하나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자가 아니라 가장 월등하게 이 등수와 관련된 특성이 뭐냐? 이게 학계에서는 견고하게 알아요. 자, 그 특성을 만들어내는 데는 또 뭔가 어떤 기제가 있어요. 마음 굳게 먹고 들으세요. 제일 견고한 기제는 유전이에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주변에 아주 해피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반에서 늘 1등하고 이러나요? 아니에요. 이게 유전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체적인 특성이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는 건 상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 키가 이 정도인 것이 제가 어릴 때 우유를 안 마셔서 이럴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유를 더 마시면 조금 크는 거지만 우선은 저희 어머님, 아버님과 관련이 있죠. 이런 정서적인 기질도 상당히 유전적인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오해 소지. 일반인은 물론 심리학자들도 자꾸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특성이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유전적인 것과 변하고 안 변하는 거는 무관해요. 유전적인 건 뭐냐면 등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등이지만 우리가 뭔가 다 좋은 일이 있으면 300등이 다 행복이 향상돼요. 그러나 유전적인 건 뭐냐면 향상이 되지만 여전히 1등이었던 분이 향상된 그룹에서도 제일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개인차와 관련된 게 뭐냐면, 유전적이다 그러면 그럼 행복한 사람들은 뭐 행복 DNA가 7개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2개냐?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행복은 이 전구가 켜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구는 언제 켜진다고요? 아무 때나 켜지지 않아요. 자, 아주 쉬운 비유를 이렇게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만 이 전구는 뭔가 노란색을 보면 자주 켜진다고 합시다. 약간 파란색 빛을 보면 잘 안 켜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어떨 때 많이 켜진다고요? 노란색이 많을 때.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만들어내는 거지만 어떤 유전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꾸 노란색 환경에 끌리도록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자꾸 그냥 옷도 노란색을 입고 방도 노란색을 칠하고 등등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연히 이 전구는 자주 켜지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 더 끌려. 어떤 사람이 짠 게 좋고 단 게 좋듯이 이런 기질적인 것이 상당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기질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기질이 뭐냐? 그거는 외향성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주변에 되게 해피한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오해. 나는 내향적인데 그럼 언해피하냐? 천만의 말씀. 이것도 약간 이런 자기개발서들이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인간은 내 성격에 무관하게 다 이미 꽤나 해피해요. 꽤나 해피한 인간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약간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지 해피하고 언해피하다라는 극단적인 어떤 생각은 틀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큰 차를 사는 것보다
뭔가 어떤 외향적인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게 더 과학적이에요. 우선은 이 육안으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이건 성격 검사를 통해서 잔소리 한마디만 하면 MBTI는 그거는 재미로 하는 거지만 특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뭐 나누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냥 우리가 대화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대로 된 성격 검사를 가지고 검사를 하면 외향성과 내향성은 반대가 아니라 외향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우리가 내향적이라고 편의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격 검사에서 상위 외향성 점수가 상위 30%인 사람과 우리가 쉽게 보기 위해서 하위 30%인 사람들을 골랐다고 합시다. 이분들의 월요일부터 일주일간의 행복감의 평균적인 변화를 관찰을 하면 이런 패턴이 어느 사회에서나 나와요. 어때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이야. 오늘 버티면 내일부터 올라가요. 내일부터 올라가다가 불토했다가 일요일 날 어떻게 돼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상적인 사람은 다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보세요. 일주일 동안의 이제 행복의 평균값의 변화에서 외향적인 친구들이 제일 행복감이 별로인 날의 행복 수준이 내향적인 애들이 제일 해피한 날과 엇비슷해요. 그죠? 이만큼 큰 간극을 내는 변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외향성이 아주 지금 시리어스한 변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이 어떤 간극은 유지가 돼요.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한가? 자, 제가 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걸 모른다. 그럼 엉뚱한데 우리는 행복을 약간 설명을 붙여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중년 신사분이 가령 길 건너에서 아주 멋진 차에서 딱 내리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행복해 보여.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역시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 행복하구나. 나도 빨리 돈 벌어서 저 차를 살 거야. 운 좋게 샀는데 왜 나는 해피해지지 않지? 그 이유는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내가 그날 내린 설명 자체가 틀려서 그래요. 정확한 설명이 이거예요. 뭐냐면 저 행복해 보이는 중년 아저씨는 차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우연히 상당히 외향적인 분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야. 그래서 저분은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저렇게 웃어. 고무신을 신고 다녀도 저렇게 웃어.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차에다 귀인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약간 큰 그림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외향성을 지금 찬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외향성이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연히 행복을 느끼게, 아까 비유로 얘기하면 자꾸 노란색이 있는 데를 자꾸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외향성이라는 게 내향적인 것보다 무조건 좋은 성격이다 그러면 이 지구는 지금 진화의 여정에서 외향적인 사람밖에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뭐죠? 외향적인 사람성도 이 행복을 넘은 다른 큰 그림에서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용과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외향적인 사람들. 되게 자극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외향적인 사람은. 그리고 되게 그러다 보니 코로나가 만약에 우리가 50년이 지났으면 가장 많이 죽는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등등인데 이런 득실이 다 있는 것인데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뭔가 이점은 있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이점이 뭘까 하는 얘기예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행복감을 더 많이 자주 보고하는 이유는 그들이 뭔가 인생을 되게 잘 살고 잘 설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의지와 약간 무관하게 이 전구가 자주 켜지는 것인데 외향적인 사람들의 독보적인 특성이 뭐죠? 사회적 경험이 많죠. 사람을 많이 찾죠.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그래서 중요해요. 수백 편에서 나오는 연구들이 외향적인 게 되게 중요한데 독보적 특성이 뭐예요? 사회적 접촉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이 계시죠. 나는 내향적인 사람인데 나한테도 해당이 될까? 최근 연구를 보면 완전 해당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사실은 사회적 접촉이 더 필요해요. 역으로 이거 아세요? 외향적인 사람은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첫인상과는 달리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외향적인 사람들이 왜 사람을 찾을 것 같으세요? 우리 외향적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향적인 사람들은 아주 근원적인 기제는, 외향적인 사람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만성적 자극 결핍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필요로 하는 자극의 양이 더 커요. 자극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도 더 몇 개 먹고, 실제 연구예요. 운전도 더 빨리 하고. 그런데 제일 좋은 자극은 뭐죠? 인간에게 제일 재미난 자극은 뭐죠?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카톡하고 와서 밥 먹자 그러면 카톡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동하잖아요. 어우, 너밖에 나를 생각 안 해주는구나. 감동하지 마세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메커니즘이 뭐든 간에 이런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 전구는 켜진다라는 것이 이 외향성 연구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함의점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이 이 전구를 켜느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잠깐 요약을 하자면, 객관적 조건,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행복감을 예측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외향성 연구를 봤더니 사회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 왜 그러니? 이거는 옛날에 철학자들이 했던 뭐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이런 식의 어떤 구절에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최근에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아주 냉정하게, 똘똘하지만 생명체야,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동물이야, 이런 시각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사회적 경험이 중요한지가 설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익숙했던 생각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은 도구예요. 생존을 위한 연장, 도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많이 느껴야지 더 생존을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용도가 있는 도구예요. 이게 켜질 때 켜지고 꺼질 때 꺼지고 이걸 잘 제대로 하는 감정 시스템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도구라는 게 무엇이냐? 생소한 얘기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좌측 우측의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 보시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 사진을 볼 때 머리에서 좋다라는 느낌이 드세요? 혹시 청주에 사시는 분 중에서 나는 오른쪽 게 더 좋다 이런 분 안 계시죠? 혹시 계신데 손 안 드시면 내일 꼭 병원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쉬운 질문 해볼까요? 쉬운 질문이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웃음이 날 정도로 우리 모두 왼쪽 게 지금 더 당연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당연해요?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들에게 카톡 보내서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다 우리 왼쪽이 좋다고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짰나요? 아니요. 그런데 300명이 아니라 3만 명, 3천만 명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뭐가 좋냐 그래서 다 왼쪽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래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극단적으로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전구가 왼쪽 것들을 볼 때 좋다라는 불을 켜는 뇌를 가진 사람만 여기 살아남았어요. 10만 년 전에 만약에 뭔가 우리랑 뇌가 달라가지고 어떤 분이 우리와는 달리 오른쪽 게 진짜 좋다라고 느꼈던 분이 계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싶어. 그래서 우리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랑 얘기를 할수록 그분은 100% 진담이에요. 야, 과일은 썩은 게 제맛인데 진짜 싱싱한 게 좋니 너희는? 사람은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매력적인데. 이게 맨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에요, 이분은. 왜? 그분의 뇌는 오른쪽으로 지금 전구가 켜지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 감정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한 쾌, 불쾌, 불안, 무서워, 역겨워, 이건 다 뭐예요? 불쾌예요. 재밌어, 신나, 기대돼, 뭐 웃겨, 이건 다 뭐죠? 쾌예요. 이 뇌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작게 켰다 껐다 해요. 근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는 엄청난 칼로리를 태우거든요.
그 값비싼 칼로리를 태워가면서까지 뇌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예요?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감정은 진화의 여정에서 생긴 기가 막힌 뇌가 만들어낸 교통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이 불쾌감을 만들거나 공포심을 만들어야 돼요. 절벽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야지 안 가죠. 근데 이게 고장나서 안 무서워. 이런 분들은 어디 갔어요? 저 다 절벽 밑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확실히 후진을 했던 사람들. 자, 그런데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절벽에서 안 떨어지고 이런 부정적인 어떤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 시스템이 작동도 잘해야 되지만 행복은 뭐라고요? 물러서는 게 아니라 행복은 전진을 가리키는 시그널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절벽에서 안 떨어져 있다. 이러면 아이를 낳고 재생산할 수 있나요? 아니죠. 내게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생명체는 추구하고 사냥도 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후진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전진을 하고 추구를 해 가는데 그 시그널이 우리가 얘기하는 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쾌는 물렀을 때 생기지 않아요. 언제 뛰어? 이 뇌가 아무 때나 쾌를 키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생존에 꼭 필요한 귀한 자원에 접할 때 야, 관심을 가져. 쫓아가. 이걸 알려주는 시그널이 쾌예요. 그것의 묶음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지? 행복이라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보따리를 풀으면 거꾸로 쾌의 조각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풀 질문은 이거죠. 이게 자주 켜지는 것이다. 그럼 이 전구는 행복해지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걸 마음 먹는다고 켜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얘는 기능이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켜지는 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자원에 관심을 갖고 쫓아가도록. 자, 그럼 이걸 역이용하는 방법이겠죠. 내가 이걸 키기 위해서는 의지가 아니라 얘가 찾고 있는 자원이 뭘까? 2024년이 아니라 호모사피엔스가 수십만 년 동안 이거 없으면 죽었어. 이런 자원을 아직도 이 뇌는 볼 때마다 흥분을 하고 쫓아가려고 그래요. 켜지면서. 그 자원은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음식이죠. 그래서 먹는 즐거움을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은 거의 없어요.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 애는 먹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즐겁다고 한다. 이게 아주 되게 좋은 일 같지만 큰일 나요. 먹는 것만큼 즐거움을 주는 것이 거의 없어야지 모든 거를 제치고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쿠팡에서 음식 시켜 먹던 게 아니라 옛날에 고기 한 점을 먹으려면 토끼를 3박 4일 쫓아가야 돼요. 그 귀찮은 일을 왜 하죠? 왜 하냐? 지난번에 토끼 고기를 먹었는데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쾌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굴에 누워 있다 보니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는데 그 쾌감이 다시 생각나. 그래서 그 쾌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토끼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쾌감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쾌감이 제대로 안 켜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지금 없어요. 우리는 약간 징그러운 식탐이 있는 우리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래갖고 뭘 먹어도 쾌감이 없다 이런 멋진 분들은 다 죽었어요, 사실.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 불가분의 관계인데,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 얘기하려고 오늘 지금 40분 떠들었어요. 인간에게 아주 독특한 또 하나의 절대적 자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약간 배경 설명을 하면 우리는 지금 지구의 만물의 영장처럼 딱 우뚝 서가지고 먹이사슬 꼭대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호모사피엔스가 엄청 잘난 척하면서 살고 있지만 인간이 이렇게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사실 중간 정도 위치했던 존재였어요. 우리가 뭐 힘이 유별나게 센 것도 아니고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는데 중간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있던 애들이 아주 짧은 시기에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구동성 세계의 석학들이 내놓는 답은 똑같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유레카가 왔어요. 그 유레카는 뭐냐? 인간이 이런 걸 깨달은 것이죠. 나 혼자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너랑 우리가 힘을 합치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겠다. 내가 혼자 맘못을 못 잡지만 우리 10명이서 뜻을 합치면 잡을 수 있어. 그런 다음에 고기를 나누자. 이거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내가 혼자 있으면 사자가 있으면 맨날 도망다녀야 되는데 야 그러지 말고 20명이서 같이 자자. 망을 보고 사자가 오면 같이 돌을 던져.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뭐죠? 서로를 도구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인간은 슈퍼맨이 됐어요. 자, 좋은데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자, 타인을 이용해서 뭐 이용이란 말이 꼭 나쁜 말이 아니라 현명하게 이용해서 막강한 힘을 얻은 인간이 다시 하염없이 나약한 존재로 추락하는 상황은 그럼 언제일까요?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없을 때죠. 그게 언제일까요? 사회적 배척이에요. 왕따. 인간이 제일 공포스러워하는 거는 내가 왕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구나. 이거는 거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공포스러운 일이었어요. 이게 과장인 것 같지만 실제로 혼자인 호모사피엔스는 거의 다 죽었어요. 인간은 한 20-30명 되는 무리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나쁜 짓을 거짓말을 하고 쫓겨나. 너 아웃. 그러면 첫 번째 사자 먹이가 되거나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외톨이들은 짝짓기를 해서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상대를 정글에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외톨이들의 유전자는 다 아프리카에 좀 묻혀 있거든요. 혼자 되면 죽는다. 이게 되게 과장인 것 같지만 그렇게 큰 과장은 아니에요. 이 박쥐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실감할 수가 있는데 이 박쥐들은 파푸아뉴기니 같은 데서 사는 그 별명이 흡혈박쥐예요. 왜 흡혈박쥐겠어요? 보세요. 이 이를 보세요. 무시무시하죠? 저녁이 되면 이 애미들이 사냥을 나갑니다. 저도 TV에서 봤는데 진짜 무서워요. 나가서 돼지나 뭐 물소 이런 애들을 닦아가지고 드라큘라예요. 피를 뽑아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동굴에서 배고픈 자식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피를 받아 먹어요. 문제가 뭐냐? 이 애미가 매일 밤 사냥에 성공하지는 못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갔는데 엄마가 사냥을 못해서 그날 돌아왔더니 애들은 피를 달라고 난리를 쳐. 이런 날 이 애미들이 이 비상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냥을 못했어. 애들은 피를 달라 그래. 어떻게 할까요? 자기 피를 준다. 그거는 한국의 위대한 어머니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친구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해요. 뭘 하냐? 놀랍게도 그런 날 옆집에 가서 피를 빌려요. 옆집에 가서 순이 엄마 오늘 피 좀 빌려줘. 순이 엄마가 와서 우리 애들을 먹여요. 그리고 내가 피가 많은 날 가서 갚아요. 그런데 이 생물학자들이 얘네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놀랍게도 얘네가 언제 누구한테 얼마만큼의 피를 빌렸는지를 기억해서 컴퓨터같이 그대로 갚아요. 그래서 야생에서 친구는 카톡 상대가 아니라 비상식량 장치예요. 실제로 이 박쥐들도 친구가 많은 박쥐와 없는 박쥐의 평균 수명차는 3년 이상 차이가 나요. 즉 친구는 생사를 가르는 자원이었어요. 자, 요지는 이게 박쥐만의 얘기일까요? 아니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겠죠. 우리가 되게 이런 팬시한 세상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뇌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비슷한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미국의 뉴욕 타임스 그 큰 대표적인 신문사죠. 나왔던 큰 기사 중에 그 당시 미국 과학 최첨단국인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성인을 죽게 만드는 사망 요인 1위는 무엇인가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뭘까요? 그거는 박쥐랑 거의 똑같아요. Social isolation, 사회적 고립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가 싶죠? 의학적인 요인은 1위는 암이에요. 2위 심장병 이런데 자 통계를 다시 돌려서 전체 인구에서 누가 심장병에 많이 걸릴까요? 암이든 심장병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암에 걸렸을 때 누가 회복을 하고 못할까요? 혼자 사는 분들이 회복 가능성이 더 낮고 누가 자살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혼자 사는 분들. 그래서 통계를 다시 돌리면 단일 요인으로서는 가장 총체적인 사망 예측 변이는 박쥐나 인간이라 뭐예요? 사회적 고립이에요. 그래서 이 뇌는 늘 우리가 매일 그 말을 하면서 점심때마다 그 말을 하면서 살지는 않지만 우리 뇌리에 박힌 제일 큰 공포는 타인과의 관계예요. 내가 아웃되지 않는가? 내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존을 가르는 자원이에요. 그만큼 이런 모습들이 중요한데 이것을 또 나타내는 비슷한 하나의 예시가 하나 있어서 마저 말씀드리면 이것도 코로나 터지기 전이에요. 미국 뉴욕의 그 거대한 도시 대도시 뉴욕에서 살고 있었던 30대 후반에 제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싱글남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가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다가 그 삭막한 뉴욕에서 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래갖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기야 이런 전단지에다가 저런 허접한 얘기를 써가지고 전봇대에다가 붙이고 다녔어요. 오가에다 몇 장을 붙였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든지 나랑 무슨 얘기를 해도 좋으니 나한테 전화 좀 해줘라. 외로운 제프. 눈물 나죠? 이걸 붙이고 다녔는데 놀랍게도 저걸 몇 장 붙였는데 결국에는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전화를 해요. 뉴욕에서뿐만 아니라 전 미국에서 그리고 약 30개국에서 관광객들 나중에 전화를 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발신 기록에 한국에서 전화한 분도 계세요. 이 많은 분들이 제프에게 전화해서 제프랑 무슨 얘기 할까요? 주식 얘기? 똑같은 얘기 하더라. 나도 외로워. 이 인간의 뇌가 이거 없으면 안 돼. 절실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명품 가방 저딴 거 너 갖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없으면 죽어. 음식. 근데 이 문제는 과학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해결해줬어요. 또 하나의 문제,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구는 뭐라고요? 생존 필수품을 찾는 탐지기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쾌감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켜지겠어요? 사람을 만날 때. 그래서 아까 얘기랑 껴 맞춰 볼까요? 처음에는 학자들도 의아해했지만 행복과 관련된 게 참 깊이 관련된 게 외향성이더라. 왜 그럴까? 이 이야기랑 껴 맞추면 완전히 말이 되죠. 외향적인 친구들은 이 전구가 찾고 있는 자극인 사람을 일상에서 많이 깔아놓고 살아요. 걸어다니면서 계속 부닥치면 켜지는 확률이 높은 것.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실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렇게 사회적 고립이라는 게 큰 문제를 일으켜서 심지어 생존을 위협하는 큰 어떤 위협 요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방지 장치 중에 하나가 우리 뇌는 고통을 느끼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그거는 사실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 축복이에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유전병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20세 이상을 더 살지 못해요. 고통은 뭐죠? 위험이 문제가 있으니 어떤 빨리 문제 처치, 뭐 해결을 해라라는 시그널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통의 종류 우선 신체적 고통은 우리가 발을 다치면 발이 아픈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발이 아픈 게 아니라 이 벽돌이 떨어져서 제 발을 꽝 찌면 아파.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 고통이란 경험을 만들어내는 부위도 발이 아니라 뇌예요. 이 전두엽의 앞부분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경험을 켜요. 그러면 우리가 발을 다치던 신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 뭘 합니까? 진통제를 사 먹잖아요. 그 효력이 있는 이유는 저 진통제의 약성분이 제 다친 발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고통 신호를 키는 저희 뇌에 가서 뇌를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느끼기에 좀 안 아프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흥미로운 질문은 심리학자들이 물어보는 건 이런 거예요. 오케이, 몸이 다치면 신체가 반응을 해. 그런데 인간에게 진짜 큰 고통은 사실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뭐 헤어졌거나
극단적으로 누가 죽었거나 뭐 배신을 당하거나 이 고통이 정말로 발다친 것보다 훨씬 아픈데 질문이 뭐냐면 그런 사회적인 고통, 애인이랑 헤어지고 이럴 때도 몸이 실제로 어디선가 반응을 하느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흥미롭게도 사회적인 고통, 엄마랑 싸우고 애인이랑 헤어지고 해도 진짜로 아까 발을 다쳤을 때 울리던 똑같은 부위가 다시 반응을 해요. 흥미로운 거죠. 뇌의 입장에서는 네가 발을 다치든지 친구랑 싸웠든지 나는 그 디테일은 관심 없는데 문제가 생겼으니 뭔가 조치를 취해라 이런 메시지잖아요. 정리를 해볼게요. 응용 문제. 자, 발을 다치면 여기가 울려요. 어떻게 해요? 진통제를 사 먹으면 토닥토닥해서 덜 아파. 근데 요새 봤더니 사람이랑 싸우고 애인이랑 싸우고 헤어져도 어디가 또 아파요? 여기가 똑같은 데가 아파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인이랑 헤어지는 날 밤에 뭘 먹습니까? 깡소주를 마셔요. 자,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런 날 차분히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서 며칠씩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게 진짜 연구예요. 추적을 해보면 놀랍게도 그 고통도 유의미하게 타이레놀을 줄여요. 제가 오늘 청주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뵙는 것도 큰 인연인데 오늘 뵈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생활의 지혜는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진통제 드시고 여하튼 간에 오늘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행복 그러면 우리 되게 뜬구름 잡는 되게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거창한 이런 용같이 생각을 하는데 없어요. 별게 아니라 약간 내가 느끼는 즐거움 이것이 중요한데 그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험이 아주 절대적이다. 혹시 이런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오늘 내일부터 무작정 사람을 만나는 것이냐? No. 왜냐하면 인간에게 제일 큰 즐거움과 보상을 주는 자극도 사람이지만 인간에게 제일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는 자극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양질의 사회적 경험을 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약간 조금 속과가면서 만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 연구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접하잖아요. 행복한 사회, 뭐 행복한 국가, 덜 행복한 국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을 떼어내면 나머지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행복한 국가는 잘 사는 국가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것은 더 이상 설명력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또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 부가 아니라 잘 사는 국가는 사회적 부가 높아요. 사회적 부가 높다는 건 뭐냐면 내 가족 이런 걸 넘어서 내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전철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약간 아군이야. 이런 막연한 느낌을 갖는 사회. 내가 넘어지면 도와주시겠지. 저분이 넘어지면 나도 도와줄 거야. 이런 사회가 뭐죠? 양질의 사회적 경험이 지금 있는 사회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암묵적으로 우리 가족은 빼고 암묵적으로 내가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다 나의 경쟁자고 나의 적군이고 내가 잘못하면 사진 찍어서 신고할 거고 이거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누굴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이런 거거든요. 사회적 부가 실제적인 통계를 보면 OECD 국가에서도 한국이 거의 제일 낮아요. 이게 우리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어요. 이것과 대조적인 모습 우리 하나 볼까요? 스칸디나비아가 해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우리가 들어봤는데 뭐 다 해피하겠어요? 거기서도 언해피한 사람도 있고 언해피한 날도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약간 평균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장면 중에 하나 제가 보면은 저도 몇 년 전에 이 덴마크에 가서 이런 장면을 길거리에서 봤어요. 이게 시내예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이게 뭔가 했더니 뭡니까? 유모차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시내에 시청 앞에 유모차들이 쫙 파킹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저런 모습을 보면
한국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은 뭐죠? 저 정신 빠진 엄마 아빠 어디 갔니? 애들 방치해놓고, 그죠? 이 정신 빠진 엄마 아빠들을 이 안에 실제로 우유병을 빨고 자는 애들도 있어요. 어디 갔을 거예요? 이 정신 빠진 엄마들은 이 카페 안에서 커피 마시면서 놀고 있어요.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카페 문을 열어 제끼고 들어가가지고 이 정신 빠진 사람들 어디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무슨 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일상에서 마주치는 평균적인 어떤 평균값의 사회적 신뢰도 이런 것이 지금 어쩌면 양극에 있는 두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지는 이것을 좁히는 게 우리의 전반적인 이제 숙제고 고민을 할 것이지 내가 더 잘 살고 이제 고속도로를 더 만들고 이런 것이 행복을 갖다 주는 사회는 지났는데 왜 그러냐? 호모사피엔스의 행복감은 의외로 간단해요. 구할이 소셜한 것에서 느껴져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아주 사소한 만남의 누적들이 행복에 그 사회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대요. 가령 내가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문을 잡아주는데 우리가 외국에 가면 서로 잡아주면서 먼저 가시라고 뭐 30초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아주는데 양보는 그냥 저 상대방이 막 10명이서 내가 문 놓을까 막 뛰어들어온다.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진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루에 4번, 일주일, 몇 년씩 계속 비슷한 일을 경험을 하면 그거는 상당히 행복에 누적적인 데미지를 줘요. 이게 우리가 약간 조금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그만큼 사회적인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일상의 어떤 장면으로 압축을 한다면 이게 행복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어떤 장면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당연히 이 장면이 나오겠죠. 좋은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이걸 자주 하면 뭐 그게 뭐 해피하고 언해피한 사람은 저는 큰 평수 작은 평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걸 얼마나 자주 한 번 1년에 한 번 대잔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빈도 있게 자주 하느냐 없느냐가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키워드는 뭔지 아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밥 먹기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피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시댁 식구들 이런 사람들 이런 직장 상사들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할 때만 드시고 농담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우리의 삶이 피곤한 이유는 사람을 많이 하는 게 되게 된 줄 알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도 하나 하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그거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파김치가 되는 어떤 지름길이고 선별적으로 인생의 짧은 시간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좀 바빠요. 그래가지고 좀 속가서 어쨌든 사회적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렇다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연히 행복을 오래 공부한 사람으로서 수만 편의 논문이 있지만 압축해서 엑기스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사회적 경험이 키예요. 최근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또 이 얘기를 다시 봐도 그 벤 다이어그램에 겹치는 부분은 호모사피엔스에게 있어서는 양질의 사회적인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강연 주제가 너무나 또 재미있는 주제였고 들으면서도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행복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을 이렇게 할 텐데 일단 교수님 오늘 몇 시에 나가셔야 되죠? 봐서요. 언제 갔을 때 가장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 전 괜찮아요. 저는 사실 운전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덕분에 운전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면서 왔고 또 갈 때도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저희가 그 공통 질문 한 2가지 정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또 궁금하신 분들 또 질문을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공감이 가는 질문이긴 한데 사회적 관계가 풍성한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감이 높다고 하신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이신데요.
코로나 이후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즉 SNS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는 질문입니다. 글쎄 뭐 제가 감히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할 처지는 아니지만 행복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은 현상이죠. 왜냐하면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그 경로밖에 없을 때는 그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우리가 극단적으로 코로나 때는 사실은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카톡을 하고 저희 부모님 그 당시 미국 살고 계셨는데 이런 카톡이나 SNS가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셨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떨 때는 아주 중요한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대처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또 점점 많이 대처를 하면은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행복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요새 많은 논문들이 보여줘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비유를 할까요? 일종의 조미료를 먹는 거예요. 네. 조미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뭐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삶에 있어서. 근데 사람 맛이 약간 나는 가짜 영양분이죠. SNS에서 진짜 교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되게 맛은 비슷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미료 뭐 먹고 영양실조에 걸리듯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영양실조가 분명히 생길 것 같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SNS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어쩌면 뭐 진정한 어떤 인터랙션이라기보다는 사실 인간이 우리가 뭐 잘 알지만 저도 그렇고 관심을 주는 것보다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SNS는 서로 관심 받기 싸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코 그렇게 훈훈한 관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 더 극단적인 걸 뭐 보여주고 뭐 등등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경험의 어떤 뭐랄까 그 뭐랄까 곰탕 같은 국물을 마시는 것이 몸에 좋은데 네. 그 조미료 같은 것을 자꾸 맛을 들리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안 좋고 또 이런 연구도 있어요. 누가 SNS를 많이 하느냐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이 우선 그걸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그렇군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방금 강의하시면서 제 옆에서 2개 또 올리고 왔는데. 그러셨습니다. 뭐 요새 살면서 그거 안 하는 것도 힘들죠. 사회생활 안 하기. 근데 그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요새는 네. 많이 하고 안 하는 걸 떠나가지고 진짜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어린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점점 뭐 그런 뭐 경향성이 있는데 그 약간 그렇죠. 고민해야 될 우리가 문제인 것 같기도 좀 해요. 그럼 이 맥락에 좀 이어서 그 두 번째 강연을 이렇게 와주셨던 장대익 교수님께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예. 이제 AI와 관련돼서 요즘에 기술이 워낙 이제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AI 그러니까 지금은 뭐 SNS면 어쨌든 사람과의 이야기 아닙니까? 뭐 온라인이긴 하지만 근데 AI 그 로봇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 대신 로봇과의 그 관계는 좀 하지 어떻게 마세요. 로봇과 그게 뭐 뭐랄까 너무 요즘에 극단적으로 아무런 옵션이 없을 때 네. 그것보다는 뭔가 도움이 되고 뭐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뭔가 주식을 대체할 만한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약간 뭐랄까요? 공상과학 소설을 쓴다면 저는 아주 먼 미래에는 인간 중에서 생명체로서 이제 남고 그러지 못하는 어떤 호모사피엔스를 가르는 차이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뇌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똑같다. 지금은 우리가 뇌는 뭔가 적응을 하는데 수십만 년이 걸리거든요. 갑자기 들어닥친 이 새 세상, AI 뭐 이런 것에 우리 뇌는 아직 적응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은 뭐 깜빡 속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속는 것을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것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이제 약간 생명체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진화 뭐 지금 거창한 얘기를 떠나가지고 어떤 생명력을 변별하는
하나의 어떤 특성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이 현장에서 저희가 또 우리 교수님께 직접 나 행복에 관해서 이것 좀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저쪽 오른쪽에 계신 우리 남성분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퇴직을 했거든요. 했는데 뭐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를 했어요. 제가 했는데 현직에 있을 때는 빨리 여기를 떠나면 상당히 나의 삶이 굉장히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막상 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그래도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좀 마음속으로 그래도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그 행복의 어떤 그 답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답이다 아니다 뭐 이걸 저는 그런 이렇게 바꿔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것도 진짜로 뭘까요? 좋아요. 좋은 거지만 그것만으로 뭔가 행복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40페이지까지 읽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좀 첨언한 페이지를 가면은 이런 말을 제가 합니다. 뭐냐면 비유를 뭐라고 쓰냐면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은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심리학도 힐압 철학의 줄기거든요. 또 이 서구 문화에서는 인간의 어떤 주체성을 되게 조금 과장되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면 뭘 바꿀 수 있다. 바뀌는 부분도 물론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좀 과장되게 좀 얘기를 해왔다라는 게 최근에 심리학의 약간 깨우침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감정을 포함해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좀 수동적인 면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감정도 즐거움이든 뭐든 간에 내가 마음을 바꿔서 공포를 느끼고 재미있다 이것보다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종의 자극들을 나의 일상에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가끔 쓰는 비유는 우리가 가령 집에 압정을 막 던져놓으면 한 주머니를 던져놓으면 한 주먹을 던져놓으면 집안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그거는 비명을 지르겠다는 의지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밝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지르는 거잖아요. 행복도 사실은 즐거움의 압정 같은 것들을 찾아서 일상에 많이 뿌려놓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밟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인데 이건 어떤 의지의 문제보다 약간 뭘까 되게 수동적이지만 그런 게 사실 정서가 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대학생을 만날 때도 그래요. 어떨 때는 4학년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졸업하고는 뭐 할래? 뭐 하다가 제 대답은 늘 똑같아요. 교수님 뭐 해야 되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인데. 근데 너 좋은 거 해. 그럴 때 제가 약간 같이 안타깝게 듣는 대답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 그런데 교수님 자기는 자기가 뭐가 즐거운지 잘 모르겠대요. 이 얘기는 내 압정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대학생을 넘어가지고 이게 한국 우리 약간 이런 집단주의적 사회에서 되게 뭔가 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사람들은 개인의 입맛에 맞는 재미와 즐거움이 뭔지를 탐색하고 탐구할 기회를 사실 많이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직장을 다니고 이제 퇴직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뭔지를 탐색하고 찾고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은퇴하면 다 그냥 산에만 다니지 말고 음악도 그냥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 저는 해피한 유전자를 타고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생각보다 해피하다고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가 싶은데 저는 생각보다 즐거움을 주는 게 많아요. 제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래서 음악도 저는 사실은 거의 미안한 얘기지만 국악을 빼고 다 모든 거를 즐겨 듣거든요. 뭐 스포츠도 그렇고 저는 재미있다고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공부도 사실은 재미있어서 시작을 한 거고
근데 뭐 제가 뭐 답이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즐거운 압정은 내가 자다가 산신령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살면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약간 안정지향적으로 야 위험해 하지 마 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삶을 막 해가지고 벽을 치고 몰다 보면 그게 어떤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나에게 내 삶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이 압정들이 뭔지를 탐구해볼 기회조차가 없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좀 찾는 것 이게 어쩌면 본인의 장기적 또 오늘뿐만 아니라 장기적 미래를 위한 행복을 위해서 좀 우리가 안 해봤지만 좀 더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됐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혹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우리 이쪽에 앞에 있는 우리 여학생이 또 손을 번쩍 들어줬거든요.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우리 학생이 주는 질문, 행복과 관련된 질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인데요. 이 강의가 저한테는 많이 행복이 뭘까, 내가 뭘 해야 행복할까라는 물음에 대답이 되어서 너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겉으로도 나는 죽고 싶다, 나 너무 우울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이 친구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랑 있을 때 최대한 뭐 게임을 같이 하고 뭐 밥 먹으러 같이 가는 등의 활동을 많이 하는데 좀 더 언어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건 없을지 너무 여쭙고 싶었어요. 엄청 딥한 질문이라서 제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언어 사실은 사람의 약간 표현 중에서 제일 뭐랄까요 정보가나 진실성이 없는 게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 친구에게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뭔가 진정성 있게 친구를 위하는 마음, 케어하는 마음을 뭐 특별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저는 친구가 틱틱거리면서 뭐라고 다른 얘기 하더라도 분명히 그거를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큰 힘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떤 드라마틱한 뭐 어떤 한 문장으로 이 친구를 바꾸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잘 해오신 대로 계속을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는 제가 또 같이 좀 이런 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또 이게 되게 전염성이 큽니다. 그리고 약간 왜 주변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우울증도 전염이 되고 즐거움이 있으면 갑자기 즐겁기도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약간 이런 거창하게 얘기하면 캠페인인데 캠페인도 아니고 이런 뭐 작은 서제스션이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일상 용어에서 약간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조금 덜 쓰고 덜 표현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힐링이란 말이에요.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 아무 때나 뭐 아주 좋은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도 힐링이고 이런데 사실은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히 얘기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이런 어떤 내가 관심을 받고 이래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관심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전 국민이 힐링이 필요하면 도대체 관심을 누구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뭔가 출발부터 우리를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저는 아주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고 하는데 삶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뭐 하다가 실패도 하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막 뭔가 되게 치유를 받아야 되고 이게 너무 과장되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너무 남용을 하다 보면 정작 그런 관심이 필요하신 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관심을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면 전 국민 중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간 해피한 사회에서는
조금 줄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용어나 표현 같은 것들이 너무 자주 일상에서 너무 둔감하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의 친구 같은 친구도 그런 말도 너무 쉽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네. 자, 어떻게 답변이 좀 됐을까요? 네, 그리고 저 네. 사실은 진로가 심리학과라서 와. 너무 오늘 영광이었어요. 진짜 뜻깊은, 저 꼭 네, 심리학과 경험이네요.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제일 앞에 제일 먼저 말씀해주신 게 지금도 충분하다, 네,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혹시 더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그 제가 하나 도 될까요? 상담하러 네. 가지 말고요.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생각, 태도, 뭐 긍정적인 뭐 사고를 하라 이런 게 이제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그런 밈이 있습니다. 예. 밈 아시죠? 네. 원형적 사고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뭐예요? 혹시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 가수 장원영 씨가 예,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긍정적 사고를 초월한 초긍정적인 사고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매사에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지금 약간 좀 우리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되게 밈처럼 쭉 퍼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교수님 옆에 있는 물병에 물이 지금 한 반도 안 남았죠. 예,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거 좀 이따 또 떠와야 되네. 또 사야 되네가 아니라 그 장원영은 그 순간 오 이게 많지도 않고 너무 없지도 않고 야 딱 내가 원하는 반만 남았잖아. 완전 럭키비키네. 라는 이런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매사에 그런 초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해했어요. 이게 예. 어떨까요? 이런 사고는 괜찮은 사고일까요? 전 반대예요. 어. 저는 긍정적인 것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게 약간 오바가 될 수도 있는데 긍정의 힘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부정의 힘도 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령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금메달을 따는 경우도 있지만 걱정을 해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하지 않고 초긍정적일 때 결과가 좋았을 때만 얘기하거든요. 그럼 4개의 경우 수 중에서 이런 경우가 절대적이냐? 그러면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요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칠해서 뭔가를 바라보는 게 좋다라는 단순한 생각에는 좀 반대예요.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이 잘 되겠지라는 어떤 방향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걸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 안 좋은 일이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가다가 분명히 내가 넘어져서 무릎도 까지는 일이 있지만 괜찮아 다시 일어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지. 가다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뭐 이런 것은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갑자기 힐링을 받아야 되고 너무 극단적인 약간 좀 단순화된 좀 생각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모든 게 과한 것보단 적당한 게 가장 좋죠. 저는 네. 적당한 것도 안 좋습니까? 적당한 것도 뭐 네. 그냥 예. 저는 인생이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해요. 인생을 모험이다. 한국인이 좀 해피하지 못한 이유, 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행복감이 떨어지는 사람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과도한 안정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사회예요.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불행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게 아니에요. 걱정이 없고 나쁜 일이 어떻게 인생이 없습니까? 있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가다가 뭔가 예기치 못한 일도 있고 모기에도 물리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문제를 다 틀어막고 모기장 치고 인생을 산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데
그거는 많은 연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모든 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런 긍정성이 아니라 네. 가다가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인생이 그런 거야 갈 거야 이런 더 큰 그림의 긍정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또 귀한 또 강연과 말씀해주신 서은국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